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언론인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 퓰리처 상인데요. 언론의 대명사 퓰리처. 조셉 퓰리처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스위스가 낳은 내성마비 철학자 알렉상드르 졸리앙, 미국 장애인 인권 운동가 폴 롱모, 미국 유명 음악회사 CEO 시각장애인 솔리치, 소림사 합장을 만든 외팔 승려 해가는 세계적인 저명 인사입니다. 또 세계적인 장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장애인의 롤모델인 헬렌 켈러도 세계 장애 인물입니다. 오늘 이분들을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어둠 속에서 만든 언론의 대명사 퓰리처. 언론의 대명사가 된 조셉 퓰리처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퓰리처는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시력도 나쁘고 몸도 약해서 입대 신청서를 낼 때마다 번번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북군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868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독일어 신문 베스트리의 포스트의 기자로 활약하다가 1869년 미주리 주의회 의원으로서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자기가 몸담았던 신문사 경영자가 되었는데 1878년에는 파산 직전인 신문사 세인트루이스 디스패치를 사들여서 세인트루이스 포스트와 합병해서 포스트 디스패치로 새롭게 시작해서 경영에 성공합니다. 1883년에는 다시 뉴욕 월드를 매수한 후 정치의 중립성을 내세워 사회 주요 문제들을 심층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미국 제1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대 초반인 1890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돼서 마침내 시각을 잃고 실명을 하지만 그때부터 오히려 사회공헌에 눈을 돌려 1903년 컬럼비아 대학의 저널리스트 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22,000를 기증하여 신문학부를 창설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17년 퓰리처상이 제정되는 등 언론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퓰리처에 빛나는 저널리즘 정신은 실명 속에서 일구어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계 장애인의 롤모델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성홍열을 앓아 목숨을 잃을 뻔하다 간신히 살아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청각과 시각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권유로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 학교에서 앤 설리번 헬렌의 가정교사로 모셔오게 됩니다. 앤 설리번의 교육으로 헬렌 켈러는 지적, 정신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발성법을 배워서 말을 하는 기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1904년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모금운동을 벌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등 자신의 일생을 장애인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이 외에도 헬렌 켈러는 저술가, 여성인권 운동가로 활약하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며 강연하기도 했고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68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유골 단지는 워싱턴 DC의 미국 국립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성마비 철학자 알렉상드르 졸리앙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졸리앙은 1975년 스위스 CBS에서 탯줄이 목에 감긴 채 태어났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를 갖게 되었는데 장애가 심해서 3살 때부터 17년간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1998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인문학부에서 철학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더블린 트리니트대에서 철학과 고대 그리스를 공부했습니다. 2004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예술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2004년 코린과 결혼했고 현재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999년에 쓴 첫 번째 책 약자의 창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문학 창작 지원상 부분인 모타르상과 몽띠용 문학 철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 인간이라는 직업, 벌거벗은 철학자, 기쁨의 철학 등의 철학서로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졸리앙은 장애 때문에 생기는 인간적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철학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한 신문사에서 졸리앙을 소개하면서 장애인 철학자로 소개한 것을 보고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의 글에서 장애의 증거만을 찾아내 기억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애를 숨기지 않고 장애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생겨나는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 졸리앙은 지금도 철학적 사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졸리앙은 완전과 불완전은 개체를 비교함으로써 습관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완전한 것도 불완전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핍이 눈에 보이게 되고 결핍 때문에 소외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졸리앙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입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을 놓고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졸리앙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철학적으로 풀어내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졸리앙의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명언과 함께 졸리앙의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완벽하다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비교하며 평가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장애, 비장애, 그것을 완전, 불완전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뇌성마비 철학자 졸리앙의 철학인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운동가 폴 롱모어입니다. 장애인 인권 운동가 하면 폴 롱모어를 떠올리는데 그는 소아마비로 두 다리는 물론 두 팔도 자유롭지 못하고 호흡도 곤란해서 호흡기를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 인권 운동의 역사, 미디어 및 문학에서의 장애에 관해서 기술한 장애 분야의 저명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1988년 그가 스탠퍼드 대학 방문 교수 시절 집필한 조지 워싱턴의 발견은 워싱턴 대통령이 가진 정치 의식과 대중에 비친 이미지에 대한 연구인데 이 책이 인기리에 팔리면서 인세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세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그의 저작권료가 장애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개인소득 수준을 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1년에 10,000불 이하의 소득만 허용되었습니다. 롱모어는 10년의 노력 끝에 탄생시킨 책을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연방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지를 꺾어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롱모어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폴 롱모어는 직접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정부를 찾아다니며 잘못된 법의 개정과 새로운 장애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 관련 편의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었던 미국 정부는 폴 롱모어의 투쟁으로 급기야 사회보장연금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득 수준 제한으로 인해서 제공될 수 없었던 의료 장비의 지원이나 의료급여 지원, 활동보조인 지원 등 장애인 관련 복지 혜택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역사학자로 또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평생을 살다 2010년 64세의 많지 않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애인이 자기 인생의 주체자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생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롱모어의 주장은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력을 이용한 음악회사 CEO 토마스 솔리치입니다. 토마스 솔리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의 피아노 스승도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니콜라스 콘스탄티니디스였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자신이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점자로 된 음악 교본 읽는 법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리치는 2006년 베레아의 발드윈 윌리스 음악학교를 졸업한 후 솔리치 피아노 음악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와이 피아노를 판매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의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놀라운 사업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피아노들을 연주한 후 좋은 소리를 가진 피아노를 선별하는 일을 하는데 그의 청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한 손으로 합장하는 승려 해가입니다. 달마의 법을 이은 2대 조사 해가, 성은 화씨입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광채가 집안으로 비치는 꿈을 꾸고 그를 낳아 이름을 광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30살에 향산사에서 출가했는데 그가 출생한 시대는 중국이 남북조로 나뉜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 있었고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난립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한 데다 용모가 수려한 부모의 자랑이던 그는 노장과 유학 사상을 깊이 공부했는데 특히 시경과 역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어지러운 세상살이의 염증을 느끼고 세속의 지식이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아 30살에 불문에 들어섭니다. 그가 출가한 곳은 낙양 용문의 향산사, 스승은 보정이었습니다. 불명 해가를 받고 승려 생활을 하였는데 그의 학식과 인품, 덕성은 곧 널리 알려졌습니다. 마침내 해가는 위나라의 국사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국사란 왕을 보좌하며 국정을 함께하는 승려입니다. 그는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실에서 매달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내면은 치솟는 번뇌의 불길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가 선정에 들었는데 호련히 한 선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과일을 얻을 그대가 어찌하여 여기에 막혀 있는가? 남쪽으로 가라. 이튿날 해가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를 본 그의 스승 보정이 고치려 하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해가는 뼈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예사 아픔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제야 해가는 스승에게 선인의 말한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보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얼굴이 기라하고 상스러우니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라. 남쪽으로 가라. 함은 소리를 일컫는 것이니 필시 달마대사가 너의 스승이리라.
그는 나이 40세에 달마를 찾아갔지만 제자로 받아주기는커녕 돌아가라는 호통을 받았습니다. 해가가 비수를 꺼내 자신의 왼쪽 팔을 잘라 보임으로써 굳센 발심의 의지를 보여주자 달마가 비로소 해가를 쳐다보았습니다. 달마의 제자가 되어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공부하던 해가도 부처님의 정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롭고 불안해서 스승 달마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겠다. 해가는 스승께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해주었다. 달마의 그 말은 해가에게 천둥이고 번개였습니다. 해가는 활짝 웃었습니다. 눈을 뜨면 항상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불안해했던 해가는 달마의 이 안심 법문을 통해 불생불면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침내 해가는 붓따로부터 전해진 서천의 28대 달마의 법을 이어받고 법의 증표로 부처님의 금난가사를 받아 달마를 초조로 하는 선종 2대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가는 왼쪽 손이 없어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불교식 합장을 할 수 없어서 한 손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 후 소림사에서는 승려들이 가사를 입을 때 왼쪽을 가리고 오른팔을 내놓았고 한 손으로 합장을 해서 왼쪽 팔이 없었던 해가를 기렸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소림사 스님들은 한 손 합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